지난 시간에 그래서 인터넷 가상 공간이 나오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런 실제 피지컬 스페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회적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힙지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힙지로라고 다 들어보셨죠. 을지로가 힙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가 과거에는 우리가 사실 잘 나가는 장사가 잘 되는 목이 좋은 데라고 하는 거는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였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는 데였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다 뒤에 있는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공간들이 더 힙한 공간이 돼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핸드폰 카메라가 바꾼 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를 과시할 때 한 20년 전 사람들은 어땠냐 하면은 명품 백을 사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내가 이 정도 백을 살 정도의 재력이 있다.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과시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2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은 비행기 타고 도쿄에 가서 우동을 사 먹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SNS에 올립니다.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은 못하지만은 내가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을 찾아서 그 경험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내 SNS에 올려요. 그러니까 SNS에 올린 사진들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벽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공간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가는 공간에 대한 사진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남들이 안 가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아는 사람들만 가는 곳에 가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펜션을 가더라도 여러 개의 사람들이 같이 묵는 그런 대형 호텔은 잘 안 가죠. 독채 펜션들을 더 많이 가게 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을지로라는 공간이 되게 독특합니다. 그게 재건축이 계속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노후화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그 공간에서는 뭐 이렇게 인쇄소 아저씨들이 1층에서 일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 저도 한번 그 힙지로라고 하는 가게를 한번 찾아가 봤는데, 이거를 지도를 보고서 어디 있다라는 거를 인터넷상에서 들은 다음에 갔는데 안 보여요. 간판이 없어요. 그리고 계단으로 몇 개층 올라갔더니 거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건물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내려가서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개의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SNS상에서 통용되는 그 정보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무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정보도 안 되고. 그래서 되게 독특한 현상은 힙지로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1층에서 보면 하나도 힙하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검은 전복 입으신 50대 전에 또 아저씨들이, 중년 아저씨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SNS라고 하는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현실의 공간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뭡니까? 그 해리포터라는 드라마가 아니죠. 해리포터 소설을 보면은 얘네들이 마법학교, 호그와트 마법학교 갈 때 어떻게 돼요? 킹스 크로스 어디 기차역에 가는데 뭐 9와 4분의 3 플랫폼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딱 밀면은 아는 놈들만 들어가는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핸드폰으로 정보에 접속 가능하고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을지로라고 하는 데는 두 개의 레이어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은 디지털과 융합한 사람들만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같은 도시 안에 살지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전자가 나오면서 그것과 섞여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것들은 달라요.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강연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초당 200장 이상의 연산을 해가지고 이 공간들을 파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구축을 한다고.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들은 되게 단속적이에요. 띄엄띄엄 있는 공간들을 페이지를 넘기고 동영상을 가끔씩 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인터넷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 체계를 머릿속에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경험을 하는 것들을 그 사이를 사실 머리가 채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공간들을 머릿속에 가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하고 현실 세계에서 초당 200장을 연산하는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유전공학으로 생명체를 보는 사람들은 생명을 정보로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생물학자들은 그냥 생물 자체로 본다는 거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인식하는 방식도 사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앞에 제가 작가분이랑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쉬운 점은 이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에 들어가서 핸드폰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의 피지컬 스페이스가 열악할수록 더 사이버 스페이스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들이 많아요.
제가 그 보통 시내에 있는 뭡니까 쪽방촌이라는 데 한번 가봤어요. 쪽방촌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TV입니다. TV가 없으면 그 공간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고 그 마당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자연을 보여줬다면은 마당이 사라진 아파트에 살 때 우리의 필수품은 TV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자연을 못 보기 때문에 변화하는 미디어가 대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활하는 거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 높아질수록 그 사람의 피지컬 스페이스에서의 체험이 별로 열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디지털과 어느 정도 융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달라요. 제가 만약에 요즘 같은 랩탑이 없었다면 저는 책 같은 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말이 엄청 빠르죠. 이 말이 빠른 거를 받아 적으려면 손이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못 씁니다, 제가. 근데 이게 타이핑을 제가 어느 순간 자판을 외우게 되다부터는 그 나이가 되게 많아서 외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 30대 중반쯤에. 그때부터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말을 똑같은 속도로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글을 쓴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일기도 안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떤 기술과 그 도구를 갖고 있느냐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느냐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속 터지는 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이러고 못 합니다. 성질 급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네이버나 구글 치면 다 나오잖아요. 웬만한 자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인을 이해를 하려면 현대를 내가 나타내는 것들이 과거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집들 이런 걸 통해서 나를 표현을 했다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SNS성에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서 나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아톰이라고 하는 물질을 갖고 있는 걸로 표현하던 거에서 비트라고 하는 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제 존재 자체가 비트로 대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비트화되어 있는 정보로 나라는 존재가 대체되는 거예요. 유현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몸을 갖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럴수록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뭐라 그럴까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아톰의 존재인데 비트로 대체가 되니까 아날로그로 자꾸 우리가 뭐랄까 집착하는 경향들이 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손글씨 많이 한다든지 뭐 칼리그라피 하죠. 뭐 손으로 가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계속해서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은 현대 사회는 점점 비트화될 뿐만 아니고 전체에서 일부만 차지하는 세상이 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우리 모던 타임즈인가 그거 보시면은 그 누굽니까 찰리 채플린이 나와가지고 뭐 이거 나서 조이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한 일부분밖에 차지하지 못해요. 현대에서 유일하게 그 일을 처음부터까지 다 하는 사람이 화가거든요. 화가 같은 사람들은 구상부터 완성품까지 혼자 다 만들어요. 제가 건축을 하지만은 건축도 역시 앞부분에 설계하는 부분을 하고 시공은 딴 분들이 해주시죠. 제가 책을 쓰는 걸 즐겨하게 된 이유가 처음부터 완성품까지 제가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 더 많이 즐겁게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돈을 내고서 꽃꽂이 같은 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일을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기쁨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회를 공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두 번째 지구 온난화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은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막 그 건조한 기후에서 한쪽에 살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그곳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죠.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공간의 압축을 통한 융합을 했었고요. 서로 다른 한문간의 융합하고 학문간의 융합을 통해서 했다면 지금은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만 년 동안의 그 지구 공간의 진화를 쭉 보면은요,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26개 정도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만들어졌고요. 100만 명이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라고 하는 100만 명을 최초로 넘은 도시는 2000년 전에 하나였다면은 지금 한 460개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빨리 공간을 이동을 하죠. 말과 범선으로 이동하다가 지금은 비행기를 통해서 하루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2000배나 더 고밀화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사냥을 하던 시대보다. 그랬더니 더 문제가 됐던 거에 전염병이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조한 기후대를 찾아가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후대 최초의 도시가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아퀴덕트나 하수도로 이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들어서는 백신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1822년에 태어난 세균학자가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생화학자죠.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이게 새롭게 전염병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저온 살균법, 광견병, 닭 콜레라 백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 건축 기술로 전염병에 강한 그런 공간 체계를 만들어서 고밀화된 도시를 만들다가 18세기 이후에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공간을 고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지난 200년 동안의 생활이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깨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게 최근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지구 온난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구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전염병들과 박테리아가 계속 나오고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시베리아 동토 같은 데 있던 갇혀있던 오래된 박테리아들이 그 땅이 녹으면서 나오면 엄청난 수의 새로운 전염병이나 세균과 싸워야 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새롭게 맞닥뜨려야 되는 전염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류가 계속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자연을 파괴하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또 다른 그 자연 생태계에서의 어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염병이 생기면서부터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들을 이제 써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재택근무가 지난 우리 몇 달 동안 각 회사에서 실행을 했었는데 이 기술은 이미 한 10년 전, 20년 전에 나왔던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술은 이미 발명이 됐는데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쓰고 싶지 않았냐? 직장 상사가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부하 직원이 내 눈앞에서 일하는 걸 원하지 집에서 일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나와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하는 순간 직장 상사의 권력이 와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간 구조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종교입니다.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한 장소에 같은 시간 안에 모였을 때 권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한 방향을 봤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공간을 이용해서 권력을 창출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가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했던 그 사피엔스 책에 보시면은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종교라고 하는 공통의 이야기를 믿으면서 집단의 크기를 키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명씩 돌아다니는 그 네안데르탈인을 100명씩 다니는 사피엔스가 패싸움으로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가 이 사피엔스를 인간답게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동굴에 그림을 그렸죠.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공간은 되게 스페셜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의 스토리를 믿게 되고 공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는 공간화시키는 작업들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에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겁니다. 공간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한 사회를 집중시키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모닥불이에요. 모닥불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피우면은 같은 방향을 쳐다보게 되죠. 한 방향을 쳐다보면서 동그란 원을 이루게 됩니다. 원을. 이게 되게 저는 엄청난 혁신이에요, 사실은. 빅뱅 같은 거예요. 모닥불을 피우면은 모닥불이 없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중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다닙니다. 근데 모닥불을 피우면은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데 가깝게 가면 뜨겁고 멀리 가면은 추우니까 적당선으로 모이죠. 제가 그 판테온 원을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원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사회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한 곳으로 시점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인사이드라고 하는 공간, 모닥불 안쪽의 공간과 바깥쪽 공간으로 나눠져요. 모닥불 안쪽은 밝죠. 모닥불 바깥쪽은 무리의 그림자 때문에 어두워요. 그런 경험을 다 캠프파이어 같은 데 가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걸 들어가는 순간 아, 내가 이 공간에서 저 사람들하고 하나의 공동체구나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시선을 모았을 때. 그래서 그거가 더 발달을 하면 건축적인 장치로 발전을 해요. 그게 우리가 보는 원형극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 원형 경기장 같은 걸 만들었죠. 원형 극장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로마 시대 때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기도 하고 시선을 한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 집합이 하나다라는 거를 자꾸 만드는 거죠. 여기서 누가 권력을 가지게 되냐면은 그 시선이 모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지구라트 신전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공간을 높은 피라미드 같은 구조체를 만들고 그 위에 제사장이 올라가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공간이 사람들이 딱 올려다보겠죠. 그럼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는 그게 누가 그런 권력을 가지냐면은 8시 뉴스 앵커맨이 그런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8시마다 모든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선을 모으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민간인들은 방송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게 인스타그램에 자기 사진을 셀카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종교든 이 사회든 이거 포인트는 뭐냐면은 같은 시점을 보게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특히 이제 기독교라는 데가 그걸 되게 장치를 잘 이용했는데 교회라는 공간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벽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죠. 그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이 완벽하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모입니다. 그리고 모여진 사람들이 앞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배치가. 그러니까 의자들이 쫙 앞쪽으로만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분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도 되게 독특해요. 가로로 긴 의자로 되어 있어요. 한 10명쯤 앉아요. 10명이 앉으면 양쪽 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들락날락 할 수가 있지만은 가운데 8명은 밖에 못 나갑니다. 좋으나 싫으나 계속 1시간 동안은 앞에 앉아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같은 데를 보시면은 그런데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해놨어요. 아예 복도가 없습니다. 예배 그림을 보시면은 그런 후발주자의 종교 집회 모습을 보시면은 훨씬 더 밀도가 높게끔 때려 넣었어요, 사람들을. 그래야지만이 그 안에서 권력이 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2,000명씩 들어가고 5,000명씩 들어가는 대형 교회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규모가 커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포컬 포인트에 시선이 모이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대형화되는 게 더 사실은 이 같은 말씀도 더 파워풀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 깨트린 게 어찌 보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죠. 모였을 때 전염병이 생겼고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공간 체계 자체가 2,000명이 한꺼번에 듣는 말씀과 혼자 집에서 듣는 말씀은 권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이 종교는 전염병하고 되게 대척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흑사병이라는 그 병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정말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중세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와야 되고 르네상스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 한번 교권이 꺾이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아놓고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한 곳에 모여서 여기서 하는 재미난 거는 한 곳에 모여서 앞을 바라보게 하는 거에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학교입니다. 학교도 그래서 9시까지 등교하게 해서 교실에 모여가지고 앞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좌석 배치 똑같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70명 정도가 한 반 교실이었어요. 70명이 한 반에 앞을 쳐다봅니다. 선생님이 권력을 가지는 거죠. 교장 선생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문동장에 애들을 조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저 학교 다닐 때 3,000명 정도 전교생이 모여서 앞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죠. 그럼 3,000 곱하기 1이니까 3,000 정도의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담임 선생님 계산을 때리잖아요. 제가 계산 한번 해봤는데 대충 보니까 3.7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교장 선생님의 권력과 담임 선생님의 권력은 3.7배 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공간 체계를 통해서 권력을 만드는 게 사실 학교였거든요. 그게 사실은 교권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였는데 이거를 모여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는 사실 3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그런 지식 전달의 목적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아이들을 맡아주는 타가소 기능이 있고요. 3번째 경우는 뭐가 있나요? 그게 바로 그 어린 아이들끼리 사회를 조직하고 공동체를 훈련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식 전달의 체계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많이 바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모임으로 인해서 생겼던 부수적인 여러 가지의 그 권력, 권위 뭐 이런 것들이 교권 이런 것들이 재구성될 그런 위기에 처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모이는 것과 시선이 모이는 것에 대한 권력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종교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온라인 수업을 그냥 강의를 찍어가지고 틀어주는 게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수업이냐 아니면 뭐 다른 장치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슬람 예배 방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들은 유목민족이잖아요. 흩어져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시간에 모여서 한 방향을 봐야지만이 권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가 못하는 컨디션이 됐을 때 이슬람 유목 사회의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 못하니까 하루에 3번 기도를 해라. 장소를 모일 수 없으면 시간이라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로 볼 수는 없지만은 머릿속으로는 다 구상을 하는 거죠. 나는 다 메카를 향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모여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방향을 통해서 공간 체계를 머릿속에 구상을 하게 하고 메카의 권위가 실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사회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슷한 원리로 사실은 그런 권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유튜브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시 접속자 수 같은 것들이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유튜브 생중계를 가서 보면은 동시 접속자 수가 뭐 2만 명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000명인 경우도 있고, 그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2만 명이 그 로그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 유튜버의 파워인 거예요. 팔로워 숫자가 그걸 뜻하는 거죠. 옛날에 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그거를 나타내는 지수였어요. 내가 이 같은 시간에 각각의 집에서 TV를 보지만은 지금은 2,000가구가 1,000만 가구가 이걸 보고 있다. 그만큼의 파워를 갖는 거예요. 허준이 뭐 시청률 60%다. 그러면 그게 각각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다 텔레비전 모니터를 하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배우가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 수업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파워를 갖게 하려면은 같은 시간대에 생중계로 듣게 한다든지 아니면 댓글을 쓰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고 있는 걸 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장치들을 사실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 야 그렇다고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학교가 그런 식의 권위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면 교육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점에 돼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과연 교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종교 지도자에 대한 권위도 많이 이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공간이 바뀌면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이제 많이 우리한테 닥쳐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권위가 와야 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세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임금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왕권 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 직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막 파시즘도 나왔고 막 새로운 독재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중앙 집권적으로 했던 지상파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인터넷 뉴스가 많이 되니까 가짜 뉴스가 많이 생산된다든지 그러한 부정적인 현상들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향후 이 전염병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뭐 이미 우리 이번에 케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전염병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IT와 BT를 잘 융합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재미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막 전염병이 막 돌았을 때 그때 마스크를 쓰면 제일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게 다 차단이 됐었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는데 서양 사람들 이상하게 마스크를 안 써요. 트럼프도 계속 마스크를 안 쓰고. 그 왜 서양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느냐? 이걸 어떤 전문가분은, 뇌과학자분이 방송에서 얘기할 때 뭐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제시한 방식을 쓰기 싫어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은 저는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보통 문자로 보낼 때 감정 표현을 할 때 우리 웃는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V자로 표시를 하죠. 그거는 우리는 감정 표현을 눈으로 해요. 서양 사람들은 웃는 표시를 이모티콘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점 2개 찍고 스마일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눈으로 감정을 표현을 하고요. 서양 사람들은 입으로 감정 표현을 해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가린다는 거는 사람의 감정을 감추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강도들이나 이 복면을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어요. 헬로우키티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일본의 되게 유명한 헬로우키티 캐릭터. 우리나라에 성공했어요. 근데 얘가 미국에 가서 실패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입이 없어요, 고양이가. 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캐릭터인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나라에 어떤 귀여운 캐릭터가 왔는데 얘는 입만 있고 눈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공포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헬로키티가 미국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건 헬로키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를 잘 썼던 이유는 저는 벼농사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벼농사가 서두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거 아주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되는 것보다도 내가 딴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를 더 민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걸 감안을 하면은 어찌됐건 이 벼농사 지역, 극동아시아에 IT가 발달되어 있던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대한민국 같은 데가 조금 더 이번 전염병에 대처하기가 좀 좋았다. 그래서 IT 기술과 BT가 융합됐을 때 좀 더 효율적인 방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엘빈 토플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워 앤 안티워라는 책이 나오는데 전쟁의 기술이 발달할수록 전면전이 사라진다.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융단 폭격으로 다 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토마호크라는 그런 미사일이 나오면서 핀포인트로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굳이 전면전으로 안 가고 타격을 할 수 있게끔 전쟁이 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전면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끝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IT 기술을 잘 이용한다면은 이 BT 테크놀로지와 잘 융합을 해서 핀포인트 타격을 해야 되는 거죠. 융단 폭격과 같은 거는 사회 전체를 셧다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적절한 기술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1,000만 명의 도시를 유지하면서 도시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러면은 이 도시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